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은 저번에 말하듯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든 기억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담보 책임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게 뭐가 있다? 저당권, 전세권, 실형으로 인한 담보 책임 576조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선악을 불문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그럼 뭐가 있다? 저당권, 실형으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이거는 뭘 불문하니까? 선악을 불문하니까. 그래서 3년 전에 나왔습니다. 4년 전인가?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저당권 실행 여유밖에 없어요. 이거는 애당초부터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 외에는 악의는 이 두 개밖에 못해요. 다음에 수많은 담보 책임 중에서 대금 감액이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 일수아즈마라고 그랬습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와 소량부족. 이 두 개만 대금 감액이죠. 나머지는 대금 감액이 없어요.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제척기간이 전혀 없는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 전혀 취득 못한 거, 권리 전부가 탄핵에 속하는 경우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이 실행돼서 소유권 날아갔으니까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고? 제척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척기간은 권리하자는 몇 년? 1년. 물건하자는 6월입니다. 그럴 때 요 경우 선의는 안 날로부터 6월이고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요게 거의 여기까지 하면 5개는 되겠죠. 물론 이것만 하면 담보책임 99%는 맞출 수 있고 여기도 문제 다 이것만 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안 하더라도 어차피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보책임 먼저 22번을 봐봐요. 22번 문제. 자, 1년 채척기간 적용받지 않는 거 딱 튀어나오죠? 그럼 빨리 뭘 찾아봐야 된다고? 권리 전부하고 저당권 실형을 찾아봐.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권리 전부가 1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 1번 아닙니까? 전부하고 저당권 실형은 채척기간이 없다니까. 다음에 23번 보십시오.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저당권 실형이 없으면 둘을 찾아야 되겠죠. 권리 전부 타인에 속할 경우와 일부를 찾으면 돼요. 일단 일부가 나오죠. 1번에. 그럼 악의도 뭐는 할 수 있다고? 대금 감액. 그 답이 1번 아닙니까? 24번 선악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손해배상은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저당권 실행만 틀릴 뿐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니까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대금 감액 나오죠? 답이 3번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다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게. 자, 그럼 도로 10번을 가봅니다. 담보책임에 가는 거. 담보책임에 가는 것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담보책임 경감 면제하는 특약도 유효입니다. 다만 면제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담보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면제특약은 무효다 했으니까 틀리고 2번 1.5 위험무다입니다. 아닙니다. 법정 무과실책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법정 무과실책입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경매에서는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지지 물건하자는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모두 다 담보 책임 인정됩니다. 자, 11번이 이제 종합 문제예요. 이걸 다른 걸 다 하고 나면 맞출 수 있는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인데 1번 일부가 멸실됐어요. 자,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이죠. 근데 지금 선의의 매수인은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선의가 나오면 항상 다 할 수 있으니까 선의는 볼 필요 없고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경우 대금 감액할 수 있어 없어요? 일수하지만 되잖아. 그럼 대금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목적물이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선의만 합니다.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존했으면 매도인에게 그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출제 상환 청구권이다 했습니다. 다음에 4번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에 특정된 후 하자가 발생했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이고 뭐까지 해야 된다?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료물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하는 것 외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하나 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의 밑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했죠. 선의의 매수인이 청구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선의가 못하면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선의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의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 말이. 다 12번에 3번을 보십시오. 좀 전에 말했습니다.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에 4번 보십시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합니다.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할 수 있잖아. 결국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시험은 다 악의에서 나오지 선의는 나올 리가 없어요. 다. 다음에 13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해서 병에게 이전해 줄 수 없다. 타인 권리 매매죠. 그러면 1번은 틀린 걸 알 것이고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재측기한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2번 계약 체결 당시 병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악의도 해지할 수 있잖아.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런 거 밑에 써놔봤자 어차피 답은 뭐라고? 이 악의에서 나오지 다른 건 아니라니까. 답 2번입니다. 4번 또 보십시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뭐는 할 수 있다? 대금 감액할 수 있죠. 나머지는 선의는 다 할 것이고 그럼 1번 선의는 다 하면 되고 2번 악의도 대금 감액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14번은 2번이 맞죠? 3번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뭐라고? 1년입니까? 악의는 한 날로부터고 선의는 안 날로부터입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 청구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야 된다. 4번 악의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악의라도 뭐만 할 수 있다고? 대금? 그럼 결국 이것도 답은 뭐로 나온다? 악의가 나온다니까. 선의는 안 나온다니까. 무조건 악의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음에 15번 3천인 줄 알고 평당 5만원으로 하참 5만원씩 계산해서 1억 5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700이더라. 수량 부족입니다. 자,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했을 때 이때 담보 책임은 수량 지정 매매일 때만 담보 책임집니다. 필지 매매일 때는 담보 책임진다 아닌다? 아니죠. 그럼 수량 지정 매매인지 필지 매매인지 그걸 판단할 때 15번에 1번 보니까 매매 면적을 매매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 이게 무슨 매매라고?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그런데 계약세 면적당 가격을 기재 안 했다. 안 했다 해서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없습니까? 아니죠.
계약서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했냐 안 했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량지정 매매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정 수량이 있다는 때에 주안점을 두고 그 금액도 뭘 따라서 면적당 가격을 결정했을 때 그런 것을 수량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적당 가격을 정하고 수량을 가장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정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평당 가격을 기재 않았더라도 수량지정 매매로 봅니다. 요약집 149페이지를 펴보세요.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자, 1번입니다.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토지를 평당 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 문제를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뒤로 넘겨보십시오. 토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여러분 계약서에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질 때는 수량지정 매매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할 사이에 단독주택 매매를 합니다. 근데 등기부에 60평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60평에 대가서 평당 5,000원에서 1억, 3억 주기로 약정했어요. 30만 원 주기로 해가지고 50만 원 주기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얼마라고? 3억이라 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죠? 그럼 평당 가격을 기재했다 해서 다 수량지정 매매냐? 아니다니까. 이 두 사람 사이는 요 10-1번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게 주 목적이지 일정 면적이 있다고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나중에 청약해 보니까 3평이 모자더라도 3평 감액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거꾸로 물어봅니다. 나중에 보니까 5평이 많더라. 그럼 매도인이 와가지고 5평 가격 더 달라 그러면 줍니까? 그럼 모자라면 더 달라 그러고 남으면 안 주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필지매매예요. 이것은 60평이라고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고 필지매매입니다. 그럼 요게 정한 것은 그것은 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과할 뿐이지 이 두 사람 사이 일정 면적이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냐 안 했냐 가지고 수량지정 매매냐 필지매매냐 다른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글씨를 보니까 평당 가격을 기재 안 했더라도 149페이지 봐봐요. 거기 밑에 149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토지를 평당 가격으로 정했으면 설사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 매매 아닙니까? 근데 뒤에는 평당 가격을 기재했더라도 수량지정 매매를 안 본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냐 안 해가지고 수량지정 매매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정 면적이 있다는 걸 주안점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지 계약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사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하더라도 이것은 이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일정 면적이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면적할 때는 매매하면 필지매매가 원칙입니까? 수량지정 매매가 원칙입니까? 필지매매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게 지적도가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니까 토지를 매매하다 보면 등기부는 60평 돼 있지만 한 배평이 모자라거나 남는다는 걸 충분히 사람들이 예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매매라고? 필지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시 이 수량지정 매매는 3번에 나와 있듯이 매매계약 후에 수량이 부족했어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수량이 부족하면 574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원시적 일부불능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15번을 가봅니다. 15번 문제 갑과 을이 매매 가격을 정하는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하여 기준을 정해서 가격을 정하면 계약세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량제정 매매입니다. 다음에 2번. 자, 한 날로부터 1년 내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선의는 한 날, 악의는 한 날. 그렇습니다. 다음에 3번. 원시적 불령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도 매매 등의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유효고 담보 책임 문제만 발생하지 절대로 부당이득,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책임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무슨 책임만 진다? 담보 책임만 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글씨가 다 맞는데 딱 하나 채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매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누가 진다?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1,500만 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 전부터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누구한테만?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했다니까 틀린 겁니다. 5번은 악의는 안 됩니다. 선의만 됩니다. 선의. 자, 다음에 16, 17번 다 내용이 다 같아요. 16번을 봅니다. 17번은 종합문제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저당권 실행돼서 병역에 경락됐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지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네, 채무자가 담보 책임지고 그 채무자가 무자리일 때는 채권자가 담보 책임집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 담보 책임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고? 채무자, 을이라고 해야 됩니다. 2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 여러분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담보 책임이라는 게 해지하거나 대금 감액하는 건데 무효가 됐는데 무슨 해지를 하고 대금 감액합니까?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할 때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3번은 파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안 지죠? 왜 안 지느냐? 경매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틀립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가 됐을 때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흠결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원래 경매했을 때는 담보 책임 중에서 경매했을 때는 제가 원칙적으로 누가 담보 책임진다 했죠? 제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약 해지하고 원상회복 청구하거나 대금 감액 청구하는 거예요. 그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이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이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했을 때는 뭐는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경매할 때는. 다만 외적으로 채무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고지를 안 했거나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경매 신청했을 때 그럴 때만 각각 손해배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고 있는 경우 되어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 18번을 보세요. 18번이 지금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1번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아닐 것이고 2번 채무자 을이 알고서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 3번 무효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촬영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바로 배당 채권자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무자력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또 봐야 되는데 채무자는 을인데 이 부동산은 병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런데 권리하자가 있으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다르잖아. 그럼 누가 담보 책임진다? 물상보증. 물건 소유자가 담보 책임집니다. 그래서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그 반환 채무도 누가 부담한다? 물상보증인이 부담합니다. 물상보증인이 부담합니다. 되겠습니까? 물상보증인. 다음에 조금 전에 580조 물건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이고 뭐까지 해야 된다?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자, 물건하자담보책임입니다. 선이고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21번을 봅니다. 21번.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법령상 제한이나 장애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자는 물건하자입니까? 권리하자입니까? 판례는 물건하자라 본다 했습니다. 물건하자라 봅니다. 그 물건하자라 본다는 건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 때를 기준한다? 성립시. 매매면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21번의 니은을 봐봐요. 하자 전보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한다. 맞습니까? 그럼 기억은 왜 경매일 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방금 법률상 장애 있는 것은 물건하자라 본다 했죠. 경매일 때는 물건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통했을 때는 담보책임 추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법령상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그럼 선이고 무과실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하자가 중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얼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다음에 미음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 일수하지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금 감액 없어요. 아무나 대금 감액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물건 하자다 한번 책임은 선이고 무과실이고 6개월 채척기간이 경과됩니다. 지금 이게 후다닥 하더라도 벌써 10문제 이상 문제 풀었어요. 문제 볼까? 22, 23, 24번 아까 풀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만 잘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험장 가보면 한 문제 달랑 나오는데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환매가 남았습니다. 환매는 도로 매수하는 게 환매죠. 왜 매수할까요? 그 약 합과할사에 매매계약 하면서 도로 매수한다는 뭘 했게? 환매특약을 한 거죠. 그 환매특약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자죠. 일정 시기에 제게 다시 파지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돼. 두 번째 하나 매매를 뭐라고? 환매라고 합니다. 왜 환매할 수 있다고? 환매할 권리가 있으니까. 왜 환매권이 생겼다고? 환매특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고? 환매특약부터 하는 거죠. 이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권리다. 반드시 동시에 됩니까? 반드시 동시에 된다고. 여기 반드시가 두 개 나온다니까. 반드시 동시에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동시하지 않는 것은 환매로 보지 않습니다. 환매 기간은 당사자 약정하면 되겠죠. 하더라도 5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절대로 연장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두 개라니까. 반드시 동시에 절대로 연장 안 된다.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최초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했던 비용. 환매권은 권리지 의무는 아니죠. 따라서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어른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럴 때 나중에 환매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등기라. 이 등기는 등기법에 정식으로 나와 있는 환매등기입니다. 환매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고? 전득자 양수인에게 행사합니다.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매계약에 부기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1번 동시에 된다. 2번 대금과 비용이 합한 것이다. 3번 5년, 3년이다.
4번 연장될 수 있다. 연장으로 때려버린다 했습니다. 5번 매매계약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26번은 2번을 보십시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이자는 서로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3번 공유자 1인이 환매 특약하에 지분을 매도한 후 공유물이 분할됐어요. 그럼 어떻게 환매하면 된다? 매수인이 분할을 받은 부분에 환매권 행사하면 됩니다. 다음에 5번이 틀렸죠.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 환매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는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류 등기야만이 환매권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4번이 어렵죠. 이 4번은 여러분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냈는데 너무 법조문이 기니까 긴 문장이니까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려워요. 봐봐요. 갑과할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환매대금을 3억 하기로 했어요. 그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훅 지금 상승해가지고 지금 4억 정도 나갑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3억을 줘야 되죠. 근데 이 갑이 돈이 없어. 그런데 평소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누가 채무자라는 겁니까? 환매권자가 채무자입니다. 받을 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 환매권 행사에서 부동산을 가져오면 강제 집행을 해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갑이 돈이 없어 환매권 행사 못해. 그러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갖고 있는 환매권을 대행사한다니까. 자, 환매권은 재산권이니까 대행사 됩니다. 그럴 때 이 매수인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잠깐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 받으면 시세가 얼마나 온다? 4억이죠. 나한테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3억 줘야 되죠. 그러면 환매권 행사했으면 갑이 벌 돈이 1억은 차익이 남겠죠. 근데 환매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럼 요 1억에서 갑이 병이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5천을 줍니다. 남는 돈 얼마 있습니까? 5천 남았죠. 그 5천을 누구한테 주고 갑에게 주고 환매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을이 장차 가격이 더 상승할 생각이 우려가 있다. 우려가 아니겠죠. 예상이 되면 그럴 때는 환매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럴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고? 매수인에게 줍니다. 그게 여러분 4번 문제예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의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취급하고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너무 문장이 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일단 두 문장 넘어가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해는 되겠죠? 법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게 환매입니다. 환매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방금 말하던 거 3년, 5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안 된다. 반드시 동시에 된다. 대금과 이자는 상기한 것을 본다.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환매권 행사는 누구한테 한다? 양수인이 한다. 그것만 기억해줘도 돼요. 다음에 교환입니다. 교환은 법조문에 두 개밖에 없다 했죠. 교환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 성립됩니다. 이것도 낙성 분료식 상모 똑같습니다. 유상 상목이야기입니다. 3억짜리 건물과 4억짜리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럴 때 요 갑이 부족 부분을 금전으로 보충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보충금을 지급하면 교환이게 매매게? 보충금을 지급하더라도 교환이라니까 매매가 아니고 교환입니다. 다만 요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교환에 관한 모든 것은 뭘 준용한다고? 매매. 그럼 앞으로 교환이 나오면 글씨를 뭐로 바꾸고? 매매로 바꾸고, 보충금이 나오면 뭐로 바꿔서? 매매 대금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마치 매매 대금 주지 않으니까 최고 계약 해지한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래서
따로 교환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1번 가격이 균등하지 않아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3번 현물 교환도 교환이다. 3번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으로 성립한다. 4번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번 요물은 무슨 요물입니까? 요물 아닙니다. 자, 그러면 29번하고는 다 똑같은 거니까 31번 하나만 봅니다. 시가 75만원짜리 중고차와 1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안 좋으니까 오토바이보다 금액이 적게 나가겠습니까? 그것도 중고 오토바이보다. 몬탄 자동차입니다. 근데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가를 숨기고 10만 원만 추가해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는 것은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1번 낙성 편무 아니고 상무 유상 불료식 계약입니다. 2번 10만 원에 비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번 불공정 법령이 아닙니다. 4번 시가를 묵비했다 해서 사기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 시가를 묵지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4번, 5번 모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교환이 너무 뭐로 고치라고? 매매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교환 문제가 한 두세 번 나오는데 전부 다 매매를 물어본 문제지 교환을 물어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물어볼 때 담보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위험 부담을 물어볼 때 매매 대신 뭘 썼다? 교환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계약법 강론 중에서 매매를 다 마쳤습니다. 매매 마치면 저번에 임대차 했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그 어려운 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에 따라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첫째 시간에 말했듯이 안 하는 부분은 안 하더라도 한 부분은 계속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전체 문제들 합니다. 전체 문제는 이제 40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OMR 카드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시험을 칩니다. 그 제출해야 돼요. 그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전체 민법을 푸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만일 여러분이 60점 나왔다. 40점은 틀렸겠죠. 그걸 기본서나 요약집을 가가지고 매일 풀어보는 겁니다. 그거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나가야 되지. 지금부터 1페이지부터 기본서까지 나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확인하면 시험장에 가보면 그래도 대부분 풀었던 문제가 6, 70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동안 시험 문제집 푼다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